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국회 일도 하셔야 되고, 지역 관리도 하셔야 되고, 예. 하여튼 뭐 조금 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예. 이제 또 총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지역에 자주 내려오셔요? 예, 지금 이제 연말까지는 뭐 다 아시지만 국회에서 예산, 또 패스트트랙 법안, 또 민생 법안 이런 게 밀려 있어가지고 다른 해보다는 좀 늦게까지 국회를 했습니다. 막 국회 1월 때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연말 지나면서 뭐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된 이후에는 이제 거의 지역에 지금 상주하면서 우리 지역 그 의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9개 읍면동이거든요. 논산 계령 읍산이. 근데 일단 가능한 한 몇 단위로 다 찾아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의정복을 한번 쭉 하면서 현재 지금 이제 의정 활동했던 거 보고 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 생각하시는 거 이런 것도 좀 듣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번에 초선이시죠? 예. 네. 이제 그 전에는 많은 정치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초선이신데 요즘 활동하시면서 어떤 소감이랄까? 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지난 4년 동안 엄청 힘들다. 힘들.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초선이니까 300명 국회의원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300명하고 경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뛰어난 법안, 또 나보다 뛰어난 발언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국회에. 그렇죠. 그러면 밤에 집에 가면 자꾸 생각이 나요. 나도 저렇게 좀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저 법안을 미리 안 했을까? 나는 왜 발언을 저런 얘기를 좀 미리 준비해서 할 걸. 항상 이게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큰 자극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당대 당으로도 경쟁하지만 사실은 300명 전체가 다 300대 300으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신경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의정 활동도 충실하게 해서 국민의 대표 노릇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지역에서 저를 뽑아줬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지역의 대표도 해야 돼요. 이 국민의 대표, 지역의 대표 두 가지를 같이 하기 위해서 몸이 이제 두 개면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몸은 하나니까 이거를 같이 잘 조화시켜 나가는 거. 근데 한쪽으로 또 치우쳐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점들이 이제 좀 하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근데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은 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5년 동안 청와대에서 대변인, 국정원보 비서관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지금 이 국회의원 하면서 느낀 게, 그때 대통령 회의를 거의 모든 회의를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었어요, 5년 동안. 근데 그때는 다 잊어버렸죠. 근데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다 살아나더라고요. 기억이 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의정 활동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많이 됐고, 또 하나는 제가 한번 떨어졌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한 4년 동안 우리 지역에 또 금산, 논산, 계룡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같이 이제 막 생활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게 엄청나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발언할 때 헷갈리거나 그럴 때 이거 맞아, 우리 금산에 있는 그 양반들하고 대화를 했던 걸 보면 기준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이게 딱 잡혀요. 근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겁나는데 이거 욕먹는 거 아닌가. 그럴 때 맞아, 내가 그 양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은 이런 걸 믿어줄 거야, 지지해줄 거야. 그럼 또 용기 내서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떨어지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동고동락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막 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겁을 먹고 뒤로 빠지거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을 거다. 그런 점에서 참 저는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고맙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고맙고,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경험을 했죠. 네. 정치 경험을 하셨고 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육선였던 이인재 의원을 어쨌든 이겼잖아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초선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국회에서 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네. 이제 일부에서는 또 국회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반면 지역구에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국회의원 아닐 때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아 그때는 그래도 자주 봤는데 이 국회의원 되더니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사실 제가 4년 내내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목요일 내지 금요일이 되면 항상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금토일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늘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이제 회의도 하고 또 행사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소통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주일 내내 하던 거에 비하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이제 논산계령금산이 3개 시군이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이제 만나거나 소통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딜레마라고 봅니다. 또 정치인의 이제 숙명인데 그렇다고 제가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하고 그냥 지역구 정치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지역구에서는 돌아다닌다는 거는 반은 지역을 대표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절반은 자기 선거운동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기 선거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다 보낸다? 이것도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또 제 양심상 좀 허락이 안 되고 이 중간에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는 게 4년 동안 늘 이제 저한테는 숙제였는데 재선이 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민들이 보기엔 늘 좀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또 갈증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의원님께서는 먼저 청와대 대변인도 하시고 이제 여러 어쨌든 정치적인 그 경험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은 초선인데 이렇게 정치를 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좀 있었나요? 글쎄요, 정치는 제가 여러 번 권유를 받았고 특히나 2008년도에 청와대에서 나오고 그때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지역구에 출마하라고 여러 번 권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대통령과 끝까지 같이 이제 임기를 다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사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제가 2010년대 충남부지사를 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 고향에 몇십 년 만에 내려왔죠. 근데 그때 와서 마음을 이거 좀 일을 해봐야겠구나.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지역이 엄청나게 위축돼 있어요. 사람도 없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도 정말 옛날 오래된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새로운 신진대사가 없구나. 물론 제가 그 자격이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 그때는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한번 도전해보자는 의욕이 좀 생기더라고요. 한번 우리 고향을 위해서 제가 30년 동안 그 객지 나가서 했던 그 경험을 한번 살려보자. 그런 이제 약간 어떤 사명감, 의욕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오랜만에 지역에 와서 생활하면서 부지사 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지사 때 제가 한 1년 좀 지나고 나서 한번 도전해보자고 도전장을 낸 거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김정민 의원님을 기억을 하는데 후보 시절에 좀 신선했죠. 젊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많이 어필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국회에 올라가셔서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 국회에서 활동하기는 소속 위원회는 어느 소속입니까? 법사위원회입니다. 법제사법.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헌법재판소, 감사원 이런 이제 사법 관련된 기관과 감사원에 대한
이제 그 소관 업무를 하고 있죠. 의원님께서 그 어쨌든 정치를 이렇게 입문하게 되셨고 그렇다면 정치적인 소신과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와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치란 참 한마디로 말씀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이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예, 신뢰. 왜? 정치는 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제 돈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제 힘만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받아서, 국민 돈을 받아갖고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또 남의 권한을 가지고 제가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제 권한으로 어떻게 법을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검찰청 대법원에다가 질의도 하고 이걸 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을 갖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신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권한을 위임해 준 사람하고 저하고 신뢰관계가 확고하면 이거는 정치가 살아있는 거고 정상이 되는 거고, 신뢰가 끊어져 버리면 선거 때는 믿었는데 나머지 4년 동안 보니까 신뢰를 못하겠다. 그러면 정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전 정치에서 핵심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에서 권한을 위임해 준 주권자들과의 신뢰관계다. 근데 김종민은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리고 지금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해주시겠지 하고 믿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신뢰를 안 해주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예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도 각자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신뢰를 좀 받는다 이런 느낌도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국회 전체는, 이 정치의 본사는 국회거든요. 그렇죠. 국회 전체는 신뢰를 받느냐, 이게 가장 큰 대한민국의 좀 숙제입니다.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기관 중에 최하위 기관이에요, 신뢰도에서. 이 문제가 저는 대한민국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여러 가지 숙제 중에서 제일 1번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법을 결정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신뢰를 받아야 이 결정이 사람들이 승복할 거 아닙니까? 이 국회가 신뢰를 못 받으면 어떤 결정을 해도 뭐 양극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손해보는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뭐 부동산, 세금을 누구한테 매겨야 돼요. 뭐 택시하고 버스, 당장 제가 택시 전용 차선, 그 고속도로에 전용 차선 해달라고 기사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럼 가서 대변을 하죠. 그렇죠. 그럼 택시 기사님들이, 버스 기사님들이, 또 버스 업체에서 엄청나게 또 반발을 해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보세요. 국회가 믿을만하면, 야, 우리는 손해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믿을만하지 않냐,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돼야 이게 공동체가 발전하는 건데, 저 국회의원 놈들 도대체 뭐 누구 돈 받아먹고 저거 한 거 아니야? 표 때문에 저 결정한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모든 결정이 다 브레이크 걸려버리잖아요. 저 신뢰를 못하면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의 핵심은 신뢰 문제다. 신뢰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 개별의 신뢰도 있지만 국회 전체가 지금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 이게 제일 숙제라고 봅니다. 이제 보면 이제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 소속 정당의 당략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이게 뭐 정치 세태, 국회에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참 불편해하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뭐 저희가 국회에서 하시는 일을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긴 했는데, 이 사람들의, 국민들이 일단 시각과 정치인들이 보는 어떤 시각의 온도차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인들이나 국회가 신뢰가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그 국민들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를 국회에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돌아가는 지금 국회나 지금 이 정치 상황을 보면 참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민생 현안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그 당과 이런 정쟁이 이제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정치가 잘못 가고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대한민국 제1번 문제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제가 그래서 정치개혁에 좀
몰두하고 또 정치개혁 특위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된 건데 저도 똑같이 봐요.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좀 정치인들이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무슨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또 사업을 하는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 정치인들은 그건 못해요. 다 영리활동이 금지돼 있고 정치인들이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 뭐 선거법? 선거법을 하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런 정도죠. 나머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정당이 당리당략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 그 정당이 뭐 돈을 더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그 유권자들의 뜻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유권자들,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40%,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25%, 30%. 이분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정당들이 각각 그분들의 뜻을 대변하다 보면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당들이 충돌하는 상태에서 나는 우리 지지자들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러고 가다 보면 계속 끝까지 싸워요. 그러면 당리당략처럼 보이는데 저는 여기에 어떤 한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죠. 왜? 5천만 원 어떻게 갖겠어요? 국민이 주인인데 이 주인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다르면 이 다른 사람들을 각자 대변해서 서로 싸우고 이게 전부다. 그럼 대한민국은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정치는 저는 자기 지지자들을 대변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자기 지지자들을 대변하면서 이 상대방, 그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그런 국민들, 그런 유권자들과 뭔가 이렇게 다리 역할을 좀 정치가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정치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이 이렇지만 이게 옳다고 보지만 그쪽 당 생각, 그쪽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생각도 존중해서 이 정도까지는 서로 타협을 하자. 정치가 이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는 이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끝까지 싸움만 하고 끝나요. 논쟁만 하고 끝나요. 그러면 결론이 없어요.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 우리를 대변해 시원하긴 한데 결정을 못해. 뭔가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쟁으로 보이고 뭔가 소모적인 걸로 이 쌈박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토론하고 싸움도 하더라도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는 거. 이 결론을 내려줘야 국민들이 보기에 나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민주당이 내 생각을 대변했어. 좋아. 우리 한국당이 내 생각을 대변해 좋아.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한국당이 어떤 하나의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냥 지지자들 대변하는 거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쌈박질, 정쟁 이런 걸로 지금 국민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자를 대변하는 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당은 해야 돼요. 그걸 하면서 결국에는 생각이 다른 국민들과 타협해 나가는 어떤 결정을 그게 정치의 예술이거든요. 이 역량을 이 능력을 좀 정치가 발휘해 줘야 된다. 전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네, 보면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나를 지지하는 분들도 대변을 해야 되지만 그 반대에 있는 분들도 같이 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정부라 하면 국민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쪽만 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직 연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네. 필요한 게요. 대통령 선거를 하면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50% 이상 득표한 대통령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40%, 네. 심지어는 36%로 당선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을 안 찍은 국민이 더 많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대통령이 당신을 지지한 사람들만 보고 정치를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죠. 이민 가나요? 반만 끌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아니면 맨날 대통령 반대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선거 끝나면 우리 국민들이 80%, 90% 지지해 줍니다. 대통령을.
그 말은 내가 찍진 않았지만 대통령으로 결정이 됐으면 나는 존중해주겠다. 그렇죠. 나는 밀어주겠다. 내가 당신 결정을 승복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역시 대통령도 당신을 지지 않았던 국민들과 함께 그분들 목소리를 같이 모아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 시작을 하잖아요. 네. 저는 시작은 다 좋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이 80%, 뭐 70%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2년, 3년 지나면서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끝까지 정말 나를 지지한 분만이 아니고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야겠다. 그렇다고 물론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게 되겠죠. 생각이 비슷하니까. 다른 목소리도 계속 존중해 나가면서 하나로 모아 나가는 노력. 그리고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뽑아놨으면 일할 때 기회를 줘야 돼요. 맨날 발목 잡고 반대하고 이러면 일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은 할 수 있게 해주면서 비판을 해야 돼요. 비판하되 정말 일할 수 있게 하는 비판을 해야지 일을 못하게 하는 비판, 이거를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도 좀 바꾸고 정당도 좀 바꾸고 국민들도 일단 뽑아놨으면 임기 때까지는 잘하든 못하든 밀어주고 안 되면 그 다음 선거에서 또 다른 당을 뽑고,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는 좀 수리를 좀 덜 내린 거죠. 뭐 우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대통령을 뽑아놓고 국회의원을 뽑아놨으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느 한 편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운영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급부에 있는, 나를 찍지 않은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용을 해서 그분들도 정치를 통해서 혜택을 받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엄청 지금 국가가 혼란하잖아요. 이제 내년 물론 총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어떻게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찍지 않는, 나를 지지 않는 사람들도 또 다 포용을 해서 정말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떤 정치를 이렇게 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핵심이 뭐냐.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 소신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국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항상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면 된다. 근데 대통령이 솔직히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싸움이 나는 건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둘 중에서 수시, 정시, 야 정시로 가자 이러면 다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야죠. 대통령이 이해관계가 다른 결정할 때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태양광으로 가자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다. 그게 대한민국, 그게 모든 사람의 심리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이든 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는데 난 생각이 달라요. 나한테 불이익이 있어요. 불리해요. 절대 안 따라가죠. 우리 동창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이 어떤 결정을 했는데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잘 안 따라가요. 문제는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하잖아요. 동창회에서 우리가 총회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 투표를 결정했어요. 그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내가 생각이 달라. 나한테 불리해 따라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시 정시를 하는데 회의에서 정시가 좋다. 정시 50%로 가자. 결정이 났어요. 나는 불리하죠. 그거 안 따라갈 도리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국민들이에요. 민주공화국 국민들이에요. 이게 국회예요. 국회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사안이 있을 때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든지, 정타협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는 방식이 다수결이잖아요.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승복을 하거든요. 국회가 이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국회가 바뀌어서 정말 갈등이 있는 거, 생각이 다른, 충돌하는 것들, 이거를 국회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말 1년이고 6개월이고 한 달이고 필리버스터 하듯이 정말 토론을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그 토론한 결과 이러면 토론은 충분히 했으니
이제 결정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을 했을 때 국민들이 국회에서 저렇게 토론해서 결정한 거면 나하고 생각이 달라. 나한테 불리해도 내가 그거는 존중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가만히 뭐 대통령이 혼자 결정했어? 아니 장관이 갑자기 결정했어? 난 저거 승복 못해. 이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까 얘기한 대화와 타협 또는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나가는 거는 대통령한테만 책임을 미루면 저는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30년 동안 해봤잖아요. 노태우 대통령부터 훌륭한 대통령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그거를 못한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회에서 회의에서 결정하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당들이 국회가 바뀌면 전 된다.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죠. 또 뭐 했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꼭 더 하고 싶어요. 다음에는 정말로 한 30명 정도만 힘을 모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10명 정도는 좀 힘이 모아졌는데 이번 선거법 개정도 사실 그런 취지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 다음에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국회를 바꿔봐야겠다. 네, 뭐 과거에는 이제 지역 정치라고 했죠. 뭐 이제 지역마다 이제 다른 어떤 목소리를 내서 지역 정치로 가는데 지금은 세대 정치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진보하면 젊은 사람, 보수하면 나이 든 사람에서 그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어떤 의견들이 충돌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국민들은 참 힘들어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주의라 해서 어르신들한테 공경하고 뭐 했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도 보기가 좀 미안하고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이게 항상 부딪히는 모습이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정치인들이 유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걸 다시 한번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고쳐지면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대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서로 이제 뭐 논쟁을 하는 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대가 경험이 다르잖아요. 서로 경험이 다르고 누구는 전쟁을 겪고 보릿고기를 겪었고 누구는 이제 뭐 구로공단에서 정말 미신 일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다 달라요 이게. 그런데 그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당은 좀 젊은 사람들, 어떤 당은 좀 연세 드신 분들과 가까울 수 있다. 이것도 정상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서초동 집회하고 광화문 집회가 집회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생각이 서로 다른 분이 어디는 서초동 가고 누구는 또 광화문 가고 괜찮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건 아니고 저 친구들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 나랑 생각이 달라. 하지만 저 친구들도 뭔가 일리가 있는 거야. 저 친구들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요 마음이 한 자락만 있으면 돼. 10분의 1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100%다 저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이게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분 태극기 집회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봐요. 집회 나가면 막 엄청나게 이제 민주당 욕도 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 이렇게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이 그렇게 또 영 무슨 어디 뭐 화성이나 금성 이렇게 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게 이거를 정치에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막 자기 지지도를 올리는 데만 쓰고 사실 정치인들은요 그 말씀을 잘 들어보고 광화문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서초동 가서도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듣고 자기가 들은 얘기를 또 서로 정치인들끼리 얘기하다가 이거를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교집합을 찾아내야 돼요. 국민들은 바쁘니까 그걸 못해요.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 직업이 그거 하라는 이
저 직업을 맡겨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다른 얘기, 나하고 다른 얘기, 이 한국당 얘기하고 우리 민주당 얘기가 서로 다른데 그래도 교집합이 있지 않냐. 이걸 찾아내서 자 이거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비슷합니다. 또 이런 거는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광화문 서초동에서 너 왜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할 국민들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정치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1월 11일 날 북선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예, 예. 네, 그 내용이 하여튼 어떤 내용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치를 바꾸자 이런 거였는데 특히 거기에는 선거법을 왜 개정했는지 하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써놨는데 이게 글로 쓴 게 아니고요. 원래 작년에 그 필리버스터를 했잖아요. 네, 무제한 토론. 네, 무제한 토론할 때 제가 우리 당 대표로 선거법에 대해서 한 4시간 반 정도 토론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녹취록을 속기록을 받아다가 조금 정리해서 제가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왜 선거법을 바꿔야 되느냐, 이 선거법에 뭐가 문제냐, 그리고 선거법을 바꾸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얘기들을 쭉 말씀드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책으로 쭉 해놓고 정치가 꼭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이제 호소들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던 건데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제목이 김종민의 정치개혁 리포트. 예. 예. 그 내용은 지금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예. 주로 내용.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지역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난개발과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사실은 아주 민감하잖아요. 예. 지금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보리면 선언위를 갔다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종합 폐기물 처리자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보시죠? 지금 이제 우리 불이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제 시골에 가면 사람이 별로 안 산다는 이유로 이런 유해 시설들이 주민 피해나 환경 오염이 예상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10,000명의 국민은 소중하고 10명의 국민은 뭐 소중하지 않다? 이건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인간 자체가 존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았겠죠. 근데 그 하자가 없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민 피해나 아니면 환경 오염이 걱정되는 것들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좀 엄격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전 제도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모아놓는 어떤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농림지역에다가 혹은 주민들 생활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 금산같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하나의 금산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삼 약초가 금산에 난다 그러면 그걸 믿고 사는 건데 거기에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온다는 건 저는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좀 제도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논산도 사람 안 사는 데 들어와요. 안 사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사람 손길이 사람 때가 안 탄대요. 그렇죠. 청정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청정지역만 이런 환경오염 시설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허가가 잘 나와요. 아파트 있는 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우리가 우리 지역의 어떤 한 부분을 그런 시설들을 위한 어떤 지역으로 선정해서 내줘야 돼요. 단지. 네, 단지를 조성해서.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일반 우리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생태가 보존되는 지역에 그냥 형식 요건만 갖춰서 이런 시설 들어오게 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환경 오염이 여러 가지 형태인데 예를 들면 축산 시설들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이제 악취 때문에 온갖 우리 저 농촌마다 다 지금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소규모로 집에서 조금씩 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치고 대규모로 약간 이제 영리 목적으로 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우리 요건들을 다 갖춰서 인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돈사 다 인허가 받은 겁니다. 시설 허가 다 받은 거예요. 가보면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주변 그렇죠. 그런데 그 악취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걸 폐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에 또 안 맞아요, 이게.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은 늘 악취를 이제 피해를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확실한데 공무원들은 가끔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거예요, 꼭. 그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도 한번 가보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데 기준치에 미달해서 법적인 근거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다면 기준치를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 측정하는 빈도, 이 책임감 전체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후 관리도 엄청나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 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한번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죠. 그게 이제 또 밖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악취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당장 먹고 사는 게 좀 그렇죠. 급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지금 중국이 그래요. 네. 막 환경오염해도 당장 지금 뭔가 가난을 극복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악취라든가 이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남 먹고 살고 장사하는 거를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아무리 경제활동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우리 삶의 질, 생존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면서까지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좀 그렇죠. 엄격해져야 된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요게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금산에서 이제 화산 경마장 유치 문제로 주민 찬반 갈등이 엄청 심각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금산군 의회에서 반대표 표결 처리를 해서 일단 다 됐어요. 현재는 이제 잠잠한데 이제 그 와중에 그 일부에서는 우리 이제 김종민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렀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한 10번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자꾸 그거를 누군가가 그렇게 믿고 싶은 모양이에요. 예. 근데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뭐 한 10번 이상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얘기하고 의정부에 때도 얘기하고 그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화산경마장을 이제 이 시군에 이제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사회에서 공모 사업을 한다 이런 정보가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리 군수님하고 얘기할 때 뭐 그런 정보가 그런 거를 누가 한다더라 이런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한 거지 제가 그걸 권유하거나 하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문제는 이제 금산군에서 그런 제안이 공모 사업 제안이 왔을 때 그 이제 어디죠 그게 마사회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거겠죠. 왔을 때 금산군에 뭔가 경제적인 활력을 위해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실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는 계속 했어요 금산군에다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금산군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같은 당인데 국회의원은 반대하고 군수는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종적으로 이거는 금산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거니까 그 절차가 진행되는 거에 제가 개입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 입장을 얘기를 안 했던 거지 개별적으로 계속 제가 이거는 좀 안 맞다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반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회의원의 소관사항이 아닌데 금산군 의회의 소관사항이에요. 그리고 군수의 소관사항인데 군청과 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딱 끊어서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야 이거 하지마 이거는 월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국민들이 대다수가 그런 의견이면 제가 야 당신도 잘 모르는데 국민들이 다 반대 이거 그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한번 보세요 그때 찬반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국회의원 딱 내서서 월권한다? 그럼 이게 승복이 되냐 이거죠. 더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오히려 반대하는 논리를 김종민이 정치적으로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정당 간의 싸움이 되면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 딱 분으면서 결정하니까 다 끝났잖아요, 이제. 중간에 제가 나서서 김종민이 반대 운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후유증이 반대하는 훨씬 더 컸을 찬성하는 겁니다.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찬성한다는데 아직도 네. 이건 김종민 때문에 안 된 거지 네. 국민들이 반대한 게 아닌데 하고 아직도 승복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반대하는 분들의 그 요구에 잘 호응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 게 좀 잘 됐다고 봐요. 판단 잘하셨다. 이 결정을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결정하게 하는 게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었다.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반대였다. 지금 여러 번 얘기했죠. 반대였다. 네.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의원님께서 이제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웨스컴을 통해서 한번 들었는데 금산구 협의회에서 국립인삼약초진흥원 설립을 추진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데 금산에는 현재 그 외에도 금산군이 운영하는 이제 국제인삼약초 연구소가 있고 또 재원에는 충청남도 그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인삼약초 연구소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이 사실 비슷하다고 보는데 중국 투자로 인한 오히려 걸림돌이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약초진흥원이 만들어지면 네. 여기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세울 때 이 인삼약초진흥원 금산에 있는 거랑 같이 할지 별도로 할지 그건 여기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그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금산만 그런 게 아니고 농진청에도 있어요. 인삼약초 관련된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협력 체계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통합할 거냐, 이거 결정하는 게 이번 연구 영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서 제일 좋은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고요. 그 분산되어 있는 거에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가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데는 옛날에 그렇죠. 전매공사가 있었어요. 인삼공사가. 근데 이게 지금 민간 기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연구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어떤 그 이제 생산도 지원하고 하는 이런 컨트롤 타워, 센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인삼약초 산업은 대한민국 대표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어떤 인삼협회 이런 차원에서만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체계화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물론 이 일은 각자 따로따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전략은 좀 어떤 집중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가가 나서야 돼 그거는. 국가 역량을 좀 동원해야지 각자 알아서 각계약진하는 걸로는 지금 인삼산업의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이게 인삼산업이요. 금산에서 시작됐다?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약하죠. 스위스가 더 잘하면 스위스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더 잘하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고 홍콩이 더 잘하면 홍콩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만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뭐 우리 인삼 종자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고려인삼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방치해 나가면 결국은 고려인삼 뺏기게 돼요. 뺏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그 세 개의 어떤 기관들이 기능을 이제 모아서 어떤 시스템화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집결해서 이 문제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게. 여튼 이제 그렇게 또 하려고 하면 이제 규제가 또 있잖아요. 규제.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약사법 중 이제 한약재 자율구역제가 폐지되고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예전에 정무부지사 시절에 제가 그 인삼 축제 때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인삼 진흥법을 인삼 약초 진흥법을 만들어야 된다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했거든요. 이 법은 규제뿐이 아니고 정말 진흥을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규제가 더 많죠. 그렇죠. 규제 위주로 됐죠. 규제 위주 법이 금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인삼 산업법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인삼이 이제 이렇게 판매되고 관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이제 이런 걸 다시 약사법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약사법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인삼이 농산물이기도 하지만 또 약으로도 이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약재죠. 있어요. 예. 약재. 그래 인삼 약사법에서 가져가서 관리하는 건 약으로 쳐도 이제 인삼 산업법에서는 농산물을 보고 이거 규제를 완화해야 되지 않냐, 중독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인삼 산업이 발전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피부로 느껴요. 요즘에 와서 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또 그 개정을 한번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지금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이제 인삼산업진흥법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진흥의 어떤 정책들을 법으로 좀 담자는 거였어요. 연금제도 폐지하고 또 세제 혜택도 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인삼약초진흥원 이 진흥원을 인삼산업진흥법에다가 담아야 돼요. 이런 진흥원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진흥 정책을 피자. 이게 이제 진흥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삼약초진흥원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 이 근거가 있어야 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좀 시급한 거는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진흥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규제 중에서 좀 불필요한 거, 중복 규제들. 대표적인 게 지금 약재, 인삼. 되게 한약재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식품하고는 달리 규제를 좀 엄격하게 하자. 그건 맞아요. 왜? 그렇죠.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약사법에 이거를 검사를 철저하게 받아라. 네, 약사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인삼산업법에도 검사 규정이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중복 규제를 해야 돼요. 근데 같은 거예요. 같죠. 비용만 더 들어가요. 맞아요.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완화를 좀 시켜야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2015년 이것도 제가 이제 법 개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주당의 이 보건복지위원들을 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정청래 의원이 간사를 했고 정청래 의원이 우리 또 금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같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보니까 그때 개정한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부족하다. 아예 근본적으로 인삼법에서 이 검사를 하든 아니면 약사법에서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아니 인삼법에서 같은 검사를 하니 이걸 대체하자. 이 얘기를 다시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국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을 하나 고치잖아요. 그럼 그 고친 법을 바로 다음번 1년 있다 고치는 거. 이거는 거의 불문율로 안 합니다. 왜? 그러면 법의 권위가 떨어져요. 법 고쳤는데 바로 1년도 안 돼 고쳐? 그럼 잘못 고쳤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한번 법을 고치면 최소한 4, 5년 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정말로 문제가 돼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안 고칩니다. 아니면 법을 고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시 1년도 안 돼서 야 이거 내가 그때 반대했는데 고친 거니까 다시 또 얘기하자. 이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약사법 개정 문제가 좀 진척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2015년에 고쳤으니까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한 5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20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약사법 개정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만한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제가 법사위에 있지만 법사위의 장점이 모든 장관들이 자기 관련된 법이 통과되려면 다 법사위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식약처장도 오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고 여러 번 왔어요. 제가 올 때마다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약사법의 중복규제 조항의 규제가 과잉 규제다. 이거는 현장에 있는 농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이다. 실제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뭐 규제를 완화해서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에서 자세히 몰라요. 제 얘기 들어보면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제가 결정적인 추진을 안 했던 이유는 바로 그 횟수가 어느 정도 지나야 되니까 약간 예열만 시켜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식약처 과장들, 담당자도 이제 김종민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김종민이 21대 이제 들어오면 그 얘기를 할 거다. 다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5년마다 해봤는데 현장을 봐라. 이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그렇죠. 그 농가들 1년에 몇백만 원이 얼마나 큰 거냐. 이거는 좀 서로 조율을 하자. 그래서 한의사협회하고도 좀 서로 타협을 해서 서로 피해가 좀 덜 가게 할 수 있는 조율방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예, 하여튼 그 이제 그 관련 부서의 법이 좀 다르긴 해요. 뭐 이제 그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은 이제 농식품부가 그렇죠. 해당이 되는 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검사만큼은 이제 이런 거죠. 인삼약사법으로 약사법으로 검사하는 거는 약재를 검사하는 거예요. 약재를. 그렇죠. 그러나 인삼산업법은 사실은 이제 건강식품, 농산물이죠. 식품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검사가 이제 중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삼 한 품목을 놓고 하는 거잖아. 인삼이란 한 품목.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법이 두 개가 적용이 되는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유일한 거죠. 인삼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의 어떤 그에 맞게 우리 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또 이제 더 큰 틀로는 국내 인삼 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그런 규제들이 좀 완화가 돼야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 발목을 묶어놓고 뛰라고 하면 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정민 의원님께서도 너무 이 부분을 잘 아시니까 21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사업계 같이 논의하셔서 하여튼 그런 안을 만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요즘에 보면 네. 예전과는 달리 마을 이장들 선거로 뽑는 마을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지자체마다 자체 조례는 있어요.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가 이제 있는데 그 안에 이장 후보자에 대한 어떤 선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선거에 대한 방법, 기준이나 이런 게 전혀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2명이 후보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다 보니까 고소 고발이 이어져 갖고 오히려 마을 분위기를 해치고 또 갈등을 빚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장 선거 어떤 기준안을 좀 만들어서 이걸 법제화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보면 이장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정말 이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이장이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모세혈관이 없으면 우리 괴사하잖아요. 괴사.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장님들 안 계시면 시골 같은 경우는 안 돌아가죠. 그 이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그럼 이장이 일단 그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선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분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나. 그렇죠. 이게 내내 마을에 불난거예요. 네. 이게. 계속. 그러면 아예 마을이 이것 때문에 아예 막 쪼개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아예 딱 이제 좀 뭐랄까 아주 법제화. 분명하게 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한다는 명문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의로 하질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과정과 절차가 신뢰가 생기면 그 투표 결과도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절차를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좀 법제화를 해서 입법 발의를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니까 이게 네. 필요하고 많은 마을들이 이것도 적용을 해서 그 기준안을 가지고 이게 선거를 하다 보면 아마 부작용이 좀 훨씬 덜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 이장님들을 그렇게 이제 투표로 뽑고 네. 궁극적으로는 저는 읍면동의 대표들, 즉 읍장님들 아니면 주민자치회 회장 여기도 결국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지방자치의 전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장 선거의 경험들을 좀 잘 축적을 시켜놓고 보면 저는 읍면동장도 직선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저는 그게 이제 마을 자치, 동네 자치.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요 이전 선거 부분에 대한 부작용들이 이제 그 사전에 물론 그 서로 후보자들끼리 약속을 하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해도 이제 그 이장전입이랄지 뭐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거 임명부가 없는 거예요. 이제 면사무소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사실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분증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냥 여기하고 살지 전혀 무관한 마을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와서 투표를 하고 가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밝혀지죠. 밝혀지면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거 이걸 이제 선거 무효랄지 아니면 고소고발이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냥 제도가 딱 돼 있으면 그렇죠. 당연히 그 면사무소 행정기관에서 못 선거 임명부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확인만 하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깜깜이 선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를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발의를 하셔서 이렇게 좀 제도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거니까요. 요번에 이제 또 논산에서 지금 양승숙 전 장군이 출마를 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저는 네. 우리 양승국 장관님이 제가 선거할 때 우리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당신께서 나오셨는데 하여간 제가 조금 더 잘 모시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하던 일이 많이 있으니까 하던 일을 좀 더 이어서 좀 마무리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우리 양 장모님 한번 하시라고 제가 좀 모시면 좋겠지만 또 일이라는 게 좀 진행될 때 안 하면 제가 나중에 또 뭐 한 10년 있다가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열심히 또 경선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당의 규정을 따르면 이제 공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지지도 차이가 현격하게 나면 뭐 경선을 안 하고 단순 공천할 수가 있고 만약에 지지도 차이가 어느 정도 뭐 좀 좁혀져 있다 그러면 이제 경선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절차를 잘 따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앞으로 계획과 이제 금산 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정말 우리 금산, 계룡, 논산 지역 구민들 너무 감사를 합니다. 우리 저 대표님도 아시지만 제가 우리 이 지역구에 맞는 정치인은 애초에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뭔가 활동도 하고 그래서 지역의 농사를 져본 적도 없고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고 해본 적도 없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경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떨어지고 그래도 떨어져도 4년 동안 저렇게 우리 지역에서 같이 하는구나 하는 걸 믿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 저는 뭐 제가 뭐 학교를 다녀서 그 동창생들이 믿어준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에 몇십 년 살아가지고서 맨날 상가집 가서 인사해서 악수해서 저를 밀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 김종민을 보고 밀어준 거예요. 그거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도 정말 빈틈없이 해야 되겠다. 김종민 뽑아줬는데 정말 의정활동을 잘하면 우리 금산 출신 중에 서울 나가 있던 분들이 야 우리 금산 출신 국회의원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기분 좋다. 실제 그런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때가 제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금산에 있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지역활동을 통해서 금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정말 김종민이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금산 한번 바꿔놨다. 기초공사는 제대로 해놨다. 그 얘기 듣고 제가 정치를 그만두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인삼산업이 금산을 출발로 해서 국가적인 산업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거는 제가 꽃이 피는 데까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뿌리는 제가 심고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바쁘신데도 지금까지 인터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